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다입니다.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두 분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오셨는지 모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한껏 멋을 내시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요, 일전에 저희 김영하 씨의 산문집 시리즈 처음으로 보다 봤었잖아요. 네, 그거에 이어서 그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읽다를 봤습니다. 네, 김영하 산문집 읽다. 네, 띠지를 보니까요. 책의 우주에서 방랑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작가 김영하의 독서 안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읽다 편을 읽었고요. 네, 이 책은 누가 읽자고 그러셨죠? 그러고 보니까. 네, 책 설명이 하기 싫은지 미루시는 건 아닌지. 네, 윤마담님이 했네요. 네, 막 눈빛이 떨리고 동공이 떨리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 네, 그래서 예쁜 윤마담님에게 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소설이 아닌 세 개의 책이 나왔는데 읽다, 아니 보다, 읽다, 말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다를 읽고 그럼 이번엔 이어서 읽다를 함께 읽어보자 라고 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잘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고전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리고 소설을 우리가 왜 읽는지 그리고 언제부턴가 책 읽기도 실용적인, 그러니까 자기 기발? 뭐 이런 거 맞죠? 그런 것으로 책 읽기가 많이 권장되고 있고 엄마들의 교육열에 한 몫을 하는 것도 독서 열풍 그런 그쵸. 것들이 있는데 이 김영하 작가의 읽다를 읽으면 우리가 굳이 실용적인 읽기가 아니어도 왜 책 읽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책 읽기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중간에 잠깐 잠깐 동공이 떨리셨지만 아주 예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이마담님은 조금만 더 보태주실래요? 네. 뭔가를 빼곡히 적어오셔요. 저분은. 아니 오늘은 여기는 빼곡하게 적은 게 별로 없어서 어쨌든 6개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째 날 위험한 책 읽기 시작해서 둘째 날 우리를 미치게 한 책들, 셋째 날은 책 속에 길이 없다, 그리고 넷째 날은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다, 다섯째 날은 매력적인 괴물들의 세계, 여섯째 날은 독자 책의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아가고 있는데요. 안에 김영하 작가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인용해서 그게 어떤 자기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서 정말 책을 많이 또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좀 열심히 읽었던 책이 돈키호테를 대학교 때 1학년 때 읽고 두꺼운 걸로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짧은 동화로 읽다가 청소년 문고판?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읽고 나서 제가 책을 읽고 뭐 다른 걸 액션을 하는 기억이 많지는 않은데 이걸 보고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친구들이랑.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어까지도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저는 되게 감명 깊고 되게 어떻게 봤냐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세상이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그 책을 보고 그걸 봤는데 김영하 작가는 좀 다르게 또 본 것 같아서 좀 색달랐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김영하 작가가 읽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6날 동안 문학 탐사를 벌이고 있는 책이죠. 그러면서 본인의 작품 세계에 영향을 줬던 유년기에 읽었던 혹은 또 다시 읽었던 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되게 유명한 책들이에요. 유명한 책들인데 우리가 유명한 책들이 갖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있죠. 왜냐? 유명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읽은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들 있잖아요. 누구의 무슨 작품, 누구의 무슨 작품. 그렇게 외우다 보면 내가 그 책을 읽은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구운몽을 안 읽었는데 읽은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쓴지도 알고. 일부만 읽었어요. 일부만 봤을 수도 있는데 전체를 안 봤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열알기, 우리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그런 것들도 전체를 안 봤는데, 그죠?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그런 책들이에요, 대부분. 네. 여기 지금 소개된 책들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문고판을 본 경우도 많고요. 청소년 문고판이라고 하는 축약본을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완역이 예전에 안 됐던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롤리타를 볼 때 그런 롤리타라는 소설을 볼 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몇 번 쉬었다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 불편해. 사실은 되게 불편하게 본 책 중에 어렸을 때 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롤리타를. 네. 그러니까 롤리타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라서 중도에 포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마 카프카 책도 읽다 말았다는 분들 꽤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난해하기도 하고요. 그죠? 좀 그런 것도 있고. 까미 책 읽다가 말았다는 제가 아는 종교인들도 봤습니다. 까미의 그 예를 들면 책들에서 나오는 그 무자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죄악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못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김영하 씨가 유난히 고전이지만 뜨거운 책들을 가지고 읽다라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이전 주에 했던 방구석 미술관도 입문서였잖아요. 방구석 미술관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책으로 들어가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안내서니까요. 입문서이기도 한데 훨씬 뭐라 그럴까요? 더 재밌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저 일전에 저희가 했던 작가분은 죄송하지만 격이 더 있었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맥락에서 재밌었고, 다행히도 저는 다 읽었던 책들이라서 이걸 이렇게 또 얘기하는구나, 막 즐겁게 엄청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6개 이마담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보셔도 좋을 책이에요. 네, 하루에 하나씩만 읽어도 좋을 책이고, 뭐 단숨에 다 읽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윤마담님한테 진행을 부탁드려 볼까요? 네. 그 첫째 날은 고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고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전이라고 하면 윤마담님이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다고 착각하는 제목만 들어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 그 김영하 작가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탈로 칼비노의 왜 고전을 읽는가, 이건 아주 짧은 글이라서 저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고전이란 사람들이 보통 나는 지금 어떤 고전을 읽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 책을 다시 읽고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 그리고 또 고전에 대한 정의 중에 흥미로웠던 게 처음 읽어도 읽었다는 느낌을 주고 맞아요. 다시 읽어도 처음 읽은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읽는 것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헤르만 헤세, 크눌프, 데미안, 수레바퀴 밑에서인가? 수레바퀴 아래서. 아래서 그런 것들 그 청소년기에 많이 읽잖아요. 근데 친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애랑 다시 데미안을 읽었는데 새삼스러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때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고전을 많이 못 읽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느껴졌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헤르만 헤세 작품은 우리가 왜 그런 말 아주 상식적인 인용구 있잖아요. 질풍노도라고 하는 시절에 읽어야 되는 책인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다시 보면 막 이런 느낌이, 뭔가 순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시절에 보면 유리알 유이 같은 것도 그렇고요.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책들은 지금 읽어야 되는 책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맥락들. 예를 들면 보바리 부인을 제가 처음 봤던 게 중학생 때였어요. 저희 집에 그 책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언니 오빠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저희 언니 오빠가. 그래서 그 책이 있었던 거죠. 이 책이 거기 있으니까 읽은 거예요. 저도. 읽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이런 거죠. 정말. 그런데 그 책을 제가 20대 후반에 한번 다시 볼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다르게 읽히고 너무 신기했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도 연애소설로 안 읽혔었거든요. 애정행각으로도 보이지 않았고요. 근데 여튼 그 책이 여기서도 얘기가 되더라고요. 엠마 보바리. 에마라고 썼더라고요. 여기는? 엠마 보바리라고 썼던 것 같은. 그런 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이마담님은 고전을 많이 보셨나요?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아마 안 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봤다면 이렇게 청소년용으로 나온 거 외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봤던 고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키호테가 처음이었고 그게 크게 그 죄와벌 정도 뭐 몇 개 있긴 했는데 그게 사실 다 온전히 흡수되진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저는 되게 내가 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줄거리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럼요. 그런 주인공들의 행동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돈키호테는 아주 유명하니까 계속 그냥 기억에 남아있던 것 같고 저랑은 정반대인 성향의 사람이라 그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사람을 책으로 만난 거라 엄청 충격이어서 은연중에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이 돈키호테가 이랬지라는 생각이 새삼 났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읽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마담님은 고전을 안 읽었다기보다는 소설 장르를 잘 안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다른 장르의 책들을 더 많이 보셨고 소설을 근데 재밌는 건 소설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소설 안에 빨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소설 습관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교양서나 아니면 전공서적은 어쩔 수 없이 보는 경우들이 더 많고 간명하게 어떤 사실들을 전달해 주니까 피로감이 덜 하거든요. 근데 소설은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볼브해야 되는 독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충분히 습관이 안 들면 소설은 힘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소설보다 다른 책의 부류를 더 많이 보신 게 아닌가. 저나 윤마담님은 할 짓이 없어서 소설을 많이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김영하 작가가 봐왔던 책들을 가지고 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돈키호테와 이제 마담 보바리를 가지고 그 유기성을 사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비교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풀면서 그래서 바벨의 도서관, 보르헤스의 작품을 가져오도 모든 우주가 연결되어 있는 책들도 다 주고받고 흐르는 플로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돈키호테는 보셨다고 하시고 마담 보바리는 두 분 다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본 것 같아요. 마담 보바리가 씌워진 이미지가 있죠. 보바리 부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마 말 타는 부인으로 변질되었고 그리고 서양에서도 그러니까 보바리라고 하는 것과 그 여자를 둘러싼 남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조크를 하는 걸 보면 좋은 연상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담 보바리라고. 왜냐면 마담 보바리가 하는 행태가 특히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행태만 놓고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담 보바리는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이해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마담 보바리를 이해를 못할까?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돈키호테는 남녀노소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키호테 그 어리석인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되게 가끔은 즐겁게 혹은 가끔은 애정어리게 가끔은 좀 약간 동정하면서도 돈키호테라고 하는 인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더 크잖아요. 배척하려는 사람보다. 그런데 마담 보바리가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은 왜 그렇게 배척하거나 놀림감이 되거나 그럴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김영하 작가가 굳이 그런 얘기를 여기다 쓰고 있진 않지만 이거를 등치시킨다는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김영하 씨가. 제가 원하는 페미니즘은 이런 거죠. 오히려. 근데 이게 한끗 위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여튼. 근데 저 안다고 생각해서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일달을 보면서 읽고 싶어졌어요. 플로베르가 굉장히 다른 작가들한테 영감을 많이 줬고 그럼요. 플로베르 자신도 여기서 이 마담 보바리는 정말 진부한 이야기인데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하느냐 맞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고 했고 이게 단순한 얘기치고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책이. 맞아요. 보바리 부인 원작은 굉장히 두꺼워요. 선생님. 그래서 또 호기심이 생겼죠. 보바리 부인을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어떤 장면들은 스킵하고 보셔도 되고요. 불편하시면 그래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독서라는 행위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요. 모든 행위나 시간에 대해서 뭔가 교훈적이고 강박적으로 뭔가 실과 득을 따지려고 하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소설책을 보면서도 그래요. 네. 소설책을 보면서도 소설은 그러지 않아도 될 영역이기도 한데 그쵸? 네. 그런 맥락에서 이 작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너희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나는 그 도발이 너무 멋져요. 네. 그 도발이 심지어 2018년에 일어난 도발이 아니라는 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센세이션한 작가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대목에서 참 멋진 작품이 아닐까.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다 말 타는 언니들로만 이게 되는지는 나가도 모르겠어요. 네. 네. 하지만 보바리가 읽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 근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셋째 날로 넘어가면 셋째 날 제목이 왜 책 속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면서 어떤 책을 예로 드냐면 카프카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예시로 들고 있어요. 혹시 혹시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3장에서 재밌었던 세 번째 날 중에서 좀 인상 깊었거나 재밌었던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이 카프카의 성을 진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읽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K라는 사람이 계속 성에 들어가고 싶지만 성에 있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되게 이게 완독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완독이라는 것이 실은 대단하다라면서 그만 읽고 싶다는 욕을 수없이 이겨내야만 하니까요 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 사실 고전이 딱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남들이 다 읽었다니까 나도 읽고 싶은데 고전은 다 두껍거든요. 이거를 완독하려고 했을 때 고전이 나에게 주는 힘이 좀 있어야지 나랑 공감대 형성돼야 끝까지 완독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완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작가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것 같고 사실 책을 선택하는 저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책 선택할 때 내 책 꼭 다 읽고 싶어 라면 이 책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공감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소설도 사실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완독이 어렵고 그래도 꼭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제 주변에 학창 시절에 꽤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책의 주제가 뭐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소설책을 예를 들면 네. 그 다음에 뭐 요즘 사회 현상과 엮어서 볼 만한 게 있어? 라든지 그럼 저의 대답은 어떨까요? 읽지 마예요. 웃지 마. 읽지 마. 이런데 그렇게 훈련받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중심 인물들의 캐릭터를 내가 그려내고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고 있고 무슨 부조리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죄와 벌에 대한 응징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고 싶은 굉장히 그리고 도덕적으로 뭔가 잣대를 가지고 소설을 들여다보는데 어떤 센세이션한 소설들은 전혀 응징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그런 소설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냥 악인이라고 혹은 타락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당당함이 더 노출되는 소설들도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 완독을 안 하고 덮죠. 네,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왜 불편할까요, 그게? 그는 허구인데, 소설은. 그 허구를 현실 속으로 저 같은 사람이 끄집어내니까 현실에서도 그게 있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읽기가 싫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게 살균이나 멸균이 불가능한 삶이거든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무슨 전염병이 돌면 주사를 맞잖아요. 그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도 그런 역할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대부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멸균된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면 안전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다고.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그 중간에서 버퍼 역할을 해주는 게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네, 이 세 번째 날 중에서 읽으신 것 중에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윤마담님 계실까요? 제가 메모는 해놨는데 구분을 안 해놔서 괜찮아요, 선생님. 셋째 날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해보시면 제가 가름말을 타드릴게요. 네, 날별로. 그러니까 방금 정마담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방 주사 맞는 것처럼, 근데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맥락 안에서는 그 행위들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 그리고 또 소설을 읽는 게 내 경험에 확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럼요. 네.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을 대신 사는 것도 같고 그래서 여기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소설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은 고유한 헤맴, 유일무이한 감정적 경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상이라는 무미건조한 세계 위에 독서와 같은 정신적 경험들이 차곡차곡 겹을 이루며 쌓이면서 개개인마다 고유한 내면을 만들어가게 된다. 정말 동감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부작용도 있죠. 저도 연애를 책으로 배워가지고 망존한 사람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웃으시네요. 맞아요. 네. 고등학교 때 기억나는 젊은 베르테르 슬픔을 읽었거든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었구나. 그래서 다 그렇게 절절히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지고지순하게 한 여자한테 거의 목숨을 바치도록 또는 한 여자는 한 남자한테 그런 줄 알았으니까 얼마나 세상의 사랑이 시시겁절해 보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사랑 아니 엄청 큰 거죠. 소설이나 영화로 사랑을 배우면 망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의 현실에 없는데. 그렇죠. 없어. 그걸 좀 늦게 읽었어야 되는데. 유사상품은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거나 다가오면 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이없죠. 막 그 대서사시를 같아야 되는데 맞아요. 목숨을 걸고 막 말을 타고 막 400km를 뛰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맨 마지막에 자살했죠. 네,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뭐 나의 어차피 저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지만 공감대가 좀 더 커진다? 그런 걸로도 이렇게도 사랑을 하고 죽을 수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어쨌든 너무 일찍 봤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봤더니 그런 건 없더라며. 그런 거에 견주어서 사랑을 하니까 망조인 거죠. 완전히 망조인 거죠. 그리고 나는 모든 그런 연애에서 나오는 말들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깊이 있고 은은하고 달콤하고 막 시적이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도 문장을 그렇게 길게 구사하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럼 나는 이미 말이 준비돼 있잖아요. 그 말에 맞는 이렇게 짜임새 있는 대꾸가 있다고. 근데 이걸 써먹을 길이 없는 거야. 누구도 내 앞에서 사자자리나 천칭자리를 얘기하면서 그 우주의 물리력과 인간의 내적인 자전력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저한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떡볶이 먹으러 갈래? 뭐 이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됐다. 너랑 그만 할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소설이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소설을 왜 읽냐? 라고 김영하가 묻고 대답하는데 그것은 바로 헤매기 위해서일 것이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건 정말 명징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매기 위해서 읽는 거에서 너무 소주제, 대주제 이런 거를 좋은 오늘의 배운 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을 잘못 배운 거죠. 그쵸. 문학 시간에 작가의 의도. 저번에 김영하 씨가 나와서 얘기했지만 작가는 의도를 갖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하도 이렇게 수능에 이 시의 작가의 의도 막 이런 게 나와서 작가들끼리 모여서 문제를 풀어봤더래요. 네네. 다 틀렸대요. 다 틀렸다고. 네, 정답과 거리가 먼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소설이 어느 정도 쓰여지면 저도 이제 습작을 해봤지만 이야기가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 따위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참 얘기를 감명하게 잘 써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설을 진짜 읽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3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실의 우주가 빛나는 별과 행성, 블랙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크레페 케이크를 닮은 우리의 작은 우주, 뇌를 말하는 거겠죠. 우주는 우리가 읽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안에서 빛날 때 우리는 인간을 데이터로 환원하는 세계와 맞설 존엄성과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렇기 때문에 우린 독서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보면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한 독서도 주저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넷째 날로 넘어갑니다. 넷째 날은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다라고 하는 아주 선문답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고 있죠. 등산 좋아하세요 혹시 두 분? 네. 좋아하세요? 윤마담님요?
요즘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학생 시절에 왜 이렇게 등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산에 가고 그랬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미쳤나봐요. 왜? 건강하고 좋았구만. 저도 소백산도 가고 오! 대학 때. 오, 그러셨어요? 네. 요즘 뒷산만 올라가도 숨이 진짜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근데 산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면 꼭 정상까지 가기는 하는데 그래서 등산을 내가 왜 싫어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등산을 하면서의 즐거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상 그냥 정상을 찍어야지, 정상을 가야지 이런 강박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책 읽는 게 너무 즐거운데 어떤 사람들은 책 읽는 게 안 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안 즐거울까? 등산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알쓸 신청에서 정재승 교수인가요? 그분이 했던 말이 요즘에 엄마들이 독서를 아이들한테 습관화시킨다고 하면서 독서는 습관이 아니다. 독서는 쾌락이다. 쾌락이죠. 쾌락이어야 된다. 그 말 되게 저는 습관화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은 되게 너무 부러운 거. 그러니까 산을 타는 사람들은 산 올라가는 거 자체가 쾌락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산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는 사람들은 책 읽는 그게 쾌락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쾌락 어떻게 그럼 그게 나한테 쾌락이 될 수 있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사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술은 기본적으로 아주 섬세한 규칙을 알아내는 작업이에요.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술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문학 작품도 이 작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섬세한 규칙들을 파악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면 알면 그게 재미가 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많은 장치들이 다 쓰여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김영하 씨가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바리 부인의 어떤 한 장면을 묘사할 때 시점이 어떻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문장이 달리 보이죠. 그 텍스트가. 아, 이게 마담 보바리가 서 있을 때의 시선과 누워 있을 때의 시선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햇살의 각도로. 근데 그런 규칙을 우리가 모르면 그냥 넘겨가는 다 지문인데 그렇지 않은 거를 보여주고 있고 롤리타를 예로 들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롤리타가 어려운 작품이라서 뭘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여튼 그래서 그 쾌락, 그 즐거움을 찾아가는 여정으로서의 이 독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편해서 인상 깊었거나 아니면 재밌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저는 꿈 이야기. 꿈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꿈에는 잉여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찌꺼기, 그러니까 꿈은 현실보다 깊어서 약간의 잉여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꿈에 나오는 사람의 현실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제3의 인물의 현실 속으로 흘러 들어가 그 제3의 인물을 엄청난 어려움과 변화로 밀어넣는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자르 사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흥미로웠어요. 매우 흥미로웠어요. 사실은 소설이 이게 영화 모티브로도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겪는 엄청난 일들은 누군가의 꿈에 찌꺼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간섭. 혹은 내 꿈의 찌꺼기가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유스프 마수디라고 하는 하자르 사전을 남기신 분의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유일하게 읽고 싶었던 책이 이거예요. 하자르 사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읽어보고 싶어요. 네, 이 꿈 얘기 참 재밌었어요. 잉여물질이라는 얘기도 참 재밌었고. 네. 꿈도 못 꾸겠어요. 무서워서. 꿈도 못 꾸겠고 여기 거기 소설이 있으니까 읽는다에서 보면 소설을 우리가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에 대한 얘기들도 나와요. 도덕적 판단을 유보하지 않으면 롤리타는 끝까지 못 읽죠. 그쵸. 예를 들면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밀어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쉬워요, 롤리타. 그쵸. 네. 롤리타 보셨나요, 윤마담님? 책으로는 안 보셨죠? 네. 영화로 보셨나요, 그러면? 영화로 보다 말았어요. 영화로도 힘드시던가요?
아니 재미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도 재미가 없었어요. 되게 이슈가 되고 막 그래서 롤리타 컴플렉스가 뭔가 싶어서 보신 거구나. 그런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선남 선녀가 나왔으면 몰라. 그러니까 저 솔직함에 늘 화들짝 놀랍니다. 네, 선남 선녀가 나왔으면 봤을 거라는 저런. 소녀랑 아저씨랑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쿤데라의 말처럼 소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딱 그 유보된 뭐 중립국 스위스 같은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완독할 수 없는 소설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맥락에서 롤리타를 다시 보면 롤리타가 과연 윤리와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 대륙과 대륙 사이의 문화 간의 얘기를 이렇게 푼 것인가라는 대목이 다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절대 선생님들과 저는 험버트의 시선으로 롤리타를 볼 수 없죠. 혓바닥을 3번 굴려서 롤리타 이렇게 발음할 수도 없고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맨날 해보거든요, 그런 거. 그럴 수 없지만 한 번이라도 그 시선으로 서보면 다른 것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너무 그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뭐 읽어보라고 말씀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중요한 거. 이 롤리타라고 하는 게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설명될 정도로 이 소설은 분명 센세이션한 소설이었어요. 네. 없었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소설을 안 썼는데 쓴 거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되게 높이 평가할 만하죠. 그리고 소설의 형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김영하 작가는 자기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기 소설 안으로 잘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열심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롤리타 얘기는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패스하겠습니다. 네. 5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보면 매력적인 괴물들이 등장합니다. 네. 앞에서 나왔던 소설들의 주인공들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다면 미국에서 방영됐던 소프라노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설명하는 부분이,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쯤에 미국 계셨나요? 아닌가, 두 분? 99년이면 아닌가?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미드는 안 보셨던 거죠? 네. 그 당시 미드가 우리나라에서 막 그렇게 날것으로 들어왔죠, 그때는. 날것으로 들어오긴 했었고요. 네. 이게 아마 그 마피아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안 봤어요, 선생님. 저도 안 봤는데, 겨울방학에 지금 한번 봐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심에 또 찾아봤는데, 있던가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다 DVD로 구워진 거 방, 그런 데는 없고. 없어요? 네. 소프라노스라고 하니까 없던가요, 선생님? 네네. 못 보는구나, 그러면. 네. 이 소프라노스는 아마도 마피아 패밀리에 관한 얘기, 소프라노라고 하는 사람의 패밀리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마피아니까요. 범죄 조직 이야기니까. 네. 악당이라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김영하 씨는 묻죠. 왜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이 악당에 감화되는가? 혹은 이 악당을 이해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선량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고통받는 사람을 동정하고 그 처지의 감정이 입히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거침없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반성하지 않는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 소설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쵸. 예를 들면 에밀 졸라 소설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거의 욕망의 덩어리들. 근데 사실 그게 뭐 인간의 민낯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대목에서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런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소설을 읽는 행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날 읽었던 것들 중에 좀 이렇게 더 재밌었던 게 있을까요? 5째 날? 네, 요거와 관련돼서. 괴물들과 관련돼서. 그 소프라노스가 소개됐는데, 그 김영하 작가도 그랬지만, 저도 왠지 소프라노 얘기일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마피아 관련된 얘기여서 더 위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엄마한테는 또 되게 약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동정하고 이해하고 이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다 읽고 얼마 전에 주토피아를 봤거든요. 주토피아요? 네네. 그 주토피아를 보면 거기도 마피아가 나와요. 그래요? 그거 애니메이션이죠? 네, 애니메이션인데 그 마피아도 보면 우리가 조금 감정이입해 동정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딸한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 있어서 만약에 소프라노스라는 이 영화가 그냥 진짜 마피아의 그런 상남자적인 막 그런 거친 모습을 보였다면 저 같은 사람 저는 절막
그 감정이입도 안 되고 동정도 안 될 텐데 가족 내에서의 그런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 사람들도 그냥 일상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렇지 않나. 그렇지 그래서 않나. 저 같은 사람은 소설을 읽을 때 조금 더 그 주인공이나 나온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되고 동감하는 게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의 그런 저 같은 일상생활이 있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우리가 거의 초창기에 읽었던 윤대영 선생님의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글은 왜 감정이입이 안 됐냐면 그 남자 주인공이 생활을 내가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 이 다섯째 날 이제 등장하는 많은 그러니까 일명 괴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영화에서는 뭐 한니발 같은 사람도 나오고요. 셜록 홈즈도 얘기로 들죠. 셜록도 뭐랄까 자기 즐거움에 의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 타인을 동정해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걸 괴물이라고 하죠. 일명. 셜록이 배우가 멋지게 나와서 그렇지. 이상한 사람이죠. 약간 그런 걸 소시오패스라고도 하나요? 그러니까 괴물인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 소프라노스라고 하는 주인공 드라마의 주인공도 그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이제 죄와 벌의 주인공도 이제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김영하 작가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오류, 행동의 오류, 판단의 오류 중에 하나가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그러면 이런 소설을 통해서 내가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이 없어. 나쁜 상황이 존재할 뿐이야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쁜 사람인데 극단적으로 나쁜 상황에 안 몰리니까 그나마 이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들의 폭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내 우주 안으로, 내 머리 안으로. 그러면 정말 소설만한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묘하게 현실 같거든요. 만들어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소설에서 이야기됐던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잉여물질처럼 우리 안을 떠돌면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어떤 것들을 알아가는 정말 중요한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이 인용을 잘 해왔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거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저도 되게 도덕적 잣대가 많거든요. 누구를 판단하기도 잘하고요. 근데 또 한 번 느끼죠. 하지 말아야겠구나. 너나 나나 복잡하게 나쁜 사람들일 뿐이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나쁜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그랬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래요? 지가 다 얘기해놓고 뭘 얘기하라는 거야.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혹시 죄와 벌은 보셨나요? 네. 네. 저 되게 충격받았어요. 엄청 충격받으셨죠.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정상. 도대체 왜 살인을 할까? 전당포 할머니를 죽인 거는 사실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 뒤에 조카인가요? 또 오잖아요. 네네네. 그거 그때부터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인가? 네. 그리고 정말 이름이 너무 길어요. 라스콜리노코프. 이거 똑바로 발음하는 사람 나 여러 못 봤다. 잘 안 붙어. 라스콜리노코프. 해보세요, 웬마담님. 라스콜니코프. 거기서 거기네요. 네. 이것도 참 그랬고 까미 작품에서도 참 맥락 없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감정이입을 해서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 삶에서는 잘 못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인색한 것 같아요. 내 삶은 굉장히 인색해지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인간에게서 일관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게 잘못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막 이상한 캐릭터도 이해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조금 이상한 캐릭터도 못 받아들이는 걸 보면
뭘까요? 뭘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어떠세요? 저만 그럴까요? 윤마담님 조금 더 많이 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는. 아니요, 저도 옹색하게 이를 말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경험도 없고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저 사람이 힘든가 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화가 딱 나기 전에 약간 주춤하는 것 같아요. 달마가 되어 가시는군요. 동쪽으로 가고 계시군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김영하 작가의 소설들도 실제로 아주 특별한 인물들을 많이 다뤄요. 소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다루고요. 여튼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가해자 하는 그 괴물들과 연대하자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혹시 자기 안에도 이런 괴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만든다는 뜻일 것이다. 네, 분명히 그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알잖아요. 근데 들켜도. 여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윤마다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도 또 돌아가면 화를 내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괴물을 만나기 위해 책장을 펼친다라고 다섯째 날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여섯째 날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냐면 책의 우주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벨의 도서관으로 이제 운을 떼죠. 보르헤스의 소설이요. 또 물어볼게요. 이거 읽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네. 바벨의 도서관은 들쳤다가 닫는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잘 구현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해설집이 따로 있을 정도로. 네. 엄청 많아요. 엄청. 그리고 해설이 소설보다 길어. 네, 그걸 얘기하면서 여튼 뭐 그 내용은 다 몰라도 되지만 책과 책의 연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 얘기를 읽으신 내용 좀 나눠주실래요? 네. 그 말이 와닿았던 게 우주 안의 모든 존재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처럼 책의 우주도 이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책에서 뭘 봤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맞아요. 책과 책들이 연결되고 또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이 읽고 싶고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주를 도서관으로 상상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히치하이커처럼 네, 또 저 책을 골라타고 그죠? 탑승을 하고 그 책의 세계를 돌아보는 일들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찾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아요. 어느 책에 누구와 어느 책에 누구가 막 이렇게 비슷하네, 도플이네, 뭐 이런 것들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상황을 또 그런 것들을 잘 썰로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입담 좋게 푸시는 분들도 있고요. 책을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양질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질적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부록의 나이를 넘기고 보니까 뭘 기억이 안 나서 이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심해 검사 받아야 돼요. 왜냐면 주인공 이름도 모르겠고요. 어쩔 땐 작가 이름도 모르겠고요. 명사 기억나는 게 없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이게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그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심지어 읽다 이 책은 사실 꽤 전에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뭐가 있었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영하 작가가 재밌는 질문을 들고 오죠. 작가들이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해요. 어떤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어? 혼자 빵 터졌어요, 정말. 근데 사실 무슨 인터뷰 같은 거 봐도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에도 보면 책을 이렇게 선정해주는 무슨 코너 같은 데서도 보면 작가의 서재, 명사의 서재인가요, 선생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명사가 뭐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참 고문이겠다 싶더라. 이 대목을 보다 보니까 어떤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뭐랑 등치시켜놨냐면 영화 친구에서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랑 같은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등치시켜놔서 혼자 막 웃었습니다. 이미 다 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책을 보면 알 텐데
그럼 뭐 모를 수도 있죠. 그죠? 네. 이 질문을 똑같이 선생님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작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우리는 작가가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래도 나를 구성한 어떤, 뭐라 그럴까, 작가, 혹은 뭐 철학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내 사이에. 물론 많겠죠. 이 물음도 되게 웃긴 거지만. 그래도. 근자에 들어서, 과거 다 뺍시다. 과거는 기억도 안 나니까. 근자에 들어서 나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작가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 읽은 책 중에서도 상관없고요. 뭐 보셨던 뭐 방송에서도 상관없고. 나를 조금 이렇게 건드렸던, 다시 생각하게 했던, 멈추게 했던.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근자 한 1년으로 데리고 들어와도. 네. 책 중에 오베라는 남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베라는 남자. 네, 영화로 나오고 스웨덴 책인가. 북유럽 책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작가는 기억이 안 나고. 저도 안 나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영향을 줬던 책이 뭘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책인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내용일까요? 그 오베라는 남자가 굉장히 부지식하고 사회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와이프라고만 사는 게 행복했던 사람인데 와이프가 죽고 자기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살을요? 네. 근데 자살을 딱 시도할 때 옆집에 이사 온 인도 인도 가족이 자기한테 자꾸 뭔가 역할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 뭐 애를 봐달라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거기서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웃과 살고 이웃의 일도 좀 도와주다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죽거든요. 맨 마지막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용인데 어떤 생각이 제 성향상 제가 누군가 이렇게 막 이렇게 살가운 스타일도 아니고 어디 공동체에 속해서 막 정말 열심히 해본 기억도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스스로 고립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 인도 가족이 바깥으로 나오게끔 도와주듯이 저도 사실은 누군가 계속 저를 바깥으로 나오게 도와주고 있는데 저는 계속 외면하고 있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태 이 책을 읽고 이게 정말 슬픈 책이 아닌데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 작가가 쓴 책이 제가 그 작가가 쓴 100살 넘어 창문을 보면서 그것도 봤거든요. 그거는 봤어요, 선생님.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전 그거는 재밌고 오베는 안 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저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가요? 그럼요. 그런 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선생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수화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많아요. 그러셨구나. 선생님의 화두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손 내미는 삶으로 바뀌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다가 본인 스스로가 누구한테. 그러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마담님은요? 아주 대답하기가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거. 거기서 몇 개만 골라주실래요? 궁금해서 그냥 이거는. 최근에 읽은 거 말고 영향을 미쳤던 걸로는 고등학교 때 생애 한가운데를 읽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 니나처럼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모든 비밀번호가 니나였구나. 열정, 니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열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반대되기 때문에 지금은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가만 기억나요. 루이 제린저. 네네. 맞죠? 그 니나라는 주인공한테 굉장히 한동안 꽂혔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잔잔하게 영향을 준 거는 펄벅의 대지. 그냥 삶을 저 같은 스타일은 그 마션에서 보면 화성에 혼자 남아도 어떻게든 살아남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포기하고 애쓰지 않고 그냥 딱 죽는 그런 스타일일 텐데 그 펄벅의 대지를 읽으면서 삶이 힘든 순간에도 그냥 살아야 하고 그냥 삶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거를 그냥 그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슬픈 책인데요, 그죠? 펄벅의 대지는 그죠? 네. 그러셨구나. 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거 보면 그러셨군요. 네.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그 책 읽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나 선생님이나 그런 화성에 가게 되면 저는 그날 자결한다니까. 뭘 궁리하지 않아. 난 나에게 주어진 천형을 거부하겠어 이러면서. 근데 그 마션의 맨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션에 이렇게 살아 돌아와서 교수가 대지에서 되잖아요. 이렇게 교수가 돼서 이렇게 맞아요. 질문하기 전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생존했는지 궁금하면
그냥 오늘 살고 내일 또 살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우리가 사실 늘 그러고 있진 않나. 네. 마션에서 주는 메시지가 네.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는 네. 현실을 살아라 라고 하는 네. 현실이기도 하고 현재를 살아라 네. 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설도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살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과거의 끈앞으로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선물같이 영어로 얘기하면 주어지는 현재를 살지를 못해요. 네네. 대부분은 과거의 어떤 것들에 대한 후회와 연민 그리고 미래의 어떤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소비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망조예요. 심지어 감자 몇 알갱이밖에 없던 화성에 있던 우주인도 그렇게 네. 살지 않는데 네. 우리는 이 매일매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오늘 현재가 과거가 되어버린 어떤 순간을 후회하면서 또 그 현재를 네. 살아나가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기만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번도 우리는 현재를 살질 못해요. 근데 그 마션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현재를 산다는 게 뭔지, 오늘을 산다는 게 뭔지. 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얘기하고 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는 현재에 발 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김영하의 산문도 그렇고요. 일전에 읽었던 우리의 많은 책들도 그렇고요. 네.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 한다면 현재에 발 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소설이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감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여야 되는 거예요. 네. 능동적이고 더 중요한 거. 조금이라도 내 삶이 변하면 더 좋죠. 네. 근데 정말 우리는 현재를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더한 것 같고요. 수능이라고 그렇죠. 하는 네. 거대한 괴물 앞에서 그냥 다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포와 두려움을 네.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 이제 수능도 다 끝났는데 우리 뭘 이러고 있나. 네. 네.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요. 노세함과 노아에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제 그 예전에 다락방 같이 하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네네. 이제 애들이 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엄마들의 마지막 임무 대학에 보내는 것까지 마치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셨는데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네. 립스틱. 네, 예쁜데요. 빛 좋은 살구 크림. 뭐요? 세트로 빛 좋은 살구 크림, 그다음에 입술에 바르는 거.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쓰는 저도 네. 잘 모르는 브랜드를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름들 예쁜 거 말씀하시는 그거 네. 살구살구 내 살구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색조 화장품이랑 마스카라 이런 거 싹 다 버렸는데 그걸 다시 싹 개비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정말 애들 대학 가는 거 그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를 보니까 지금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럼 지금이 즐거워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한테 꾸미고 예쁘게 하고 즐기면서 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평소에도 메이크업을 좀 하긴 했는데 다들 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오늘 셋이 다 풀매예요. 그렇죠? 여기서 뭐 더 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자외선천한 데와 눈썹을 진하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풀매를 했는데 사람들은 화장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은 화장 전 단계랍니다. 누가 저한테 그럽니다. 심지어 저는 립밤도 발랐어요. 코코넛 오일로 되어 있는 아무 색깔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미래에 저당 잡힌 것처럼 살지 말고 지금을 즐겨야 되는데 그걸 잘 안 되네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요즘 최대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마담님은 강력하게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마담님의 두려움은 대부분 다 어떤 미래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시절을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뭐가 누구가 됐던 보내실 수 있는 역량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물론 저도 매일매일 노력해야 현재를 살죠. 못 그러죠. 저도 늘 걱정이 많긴 한데요. 그리고 후딱 우리는 그냥 썩을 육신으로 돌아가거든요.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절대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때마다 나를 안 그러게 해줄 만한 나의
풍부한 감성을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현재를 살게끔 할 만한 것들이 읽을 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꾸 이렇게 붙들어 주잖아요. 네. 살아라 지금을 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책이나 영화, 음악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에 김영하 작가가 이런 얘기해요. 형벌이 주어져서 읽는 거와 쓰는 것 중 하나만 하게 하면 뭘 할래? 라고 재밌는 상상을 하더이다. 네. 선생님들 뭐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읽죠. 근데 전 요즘에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분은 쓰는 걸로 돌아선 것 같고요. 네. 다시 그 창업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말 나이가 드니까 기억이 네.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김영하 작가가 우리가 그때 보다 했을 때 네네. 뭔가를 상황을 내 상황을 쓰고 정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확 들어서 말도 안 되지만 그냥 꾸준히 계속 나의 상황 그리고 가급적이면 조금 덜 툴툴거리는 말투로 써보면 내 인생도 좀 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조금 덜 툴툴거리는 말투로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져요, 선생님. 그게. 선생님 쓰는 거 보면서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선생님들 보면서 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들도 서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더 오늘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지 않고 물론 저도 뭐 안 그럴 때도 많지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하 작가의 읽다는 참 소설가 다 와요. 그리고 정말 입심 필력 다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은 그렇죠. 네. 역시나 이 띠지에는 독보적 스타일, 눈부신 사유, 감각적 필치. 네. 뭐 인정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네. 감각적 필치도 인정하고요. 눈부신 사유 인정할게요. 네. 독보적 스타일도 인정하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는 이 세 편의 산문집 중에서 두 개를 같이 읽게 됐고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읽으니까요. 네. 그래서 말하다도 같이 그냥 읽을까 내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음번 방송에는 말하다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읽은 김에 그냥 이어서 읽을 것 같고요. 책 이야기를 꼭지에 맞게끔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도 해주시고 혹시 좋다고 생각한 문장들 가져오셨으면 말씀해 주시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네. 이 일달을 읽으며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 수학은 아니고 읽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했어요. 특히 김영하 작가의 소설을.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소설을 쭉 보니까 약간 추리 소설, 스릴러 이런 게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라서 하나도 읽지 않았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것도 있잖아요. 살인자의 기억법인가? 네네 그래요. 맞아요. 이거를 앞부분 조금 읽었는데 확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김영하 씨 소설 다 읽지 않을까? 오, 김영하 씨 훌륭한데 이렇게 낚네. 네, 낚였습니다. 네, 맥거핀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러셨구나. 그리고 여기 언급된 이탈리 칼비노 맞나? 네, 칼비노. 네, 고전이란 무엇인가요? 그것도 재밌고 선생님 나무 위의 남작이라는 작품도 재밌어요. 테러 칼비노 거. 칼비노 작품 중에서 우주 만화 빼고는 읽기 괜찮으실 거예요. 우주 만화 어려워요 좀 그거는. 이 짧은 글 외엔 다른 건 다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장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뽑아 들지는 않았는데 일다와 관련해서 이 이탈로 칼비노의 왜 고전을 읽는가 이거랑 여기 김영하 작가도 언급하고 있는 다니엘 페낙의 소설처럼 그거는 굉장히 문고판으로 나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책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 책으로. 네. 아유, 아름다운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하 작가한테 낚였네요. 네, 훌륭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외국도 그렇긴 한데요. 장르 소설이라는 거는 되게 말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살인하는 장면 나오면 다 뭐 범죄물인가요? 그렇지 않죠. 뭐 도둑놈 나오면 다 추리 소설인가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런 게 생겼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생겼나요? 장르 문학으로 나누니까요. 추리 문학, SF 문학. 네, 미래 언급하면 다 SF야.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 작가들 사이 위계 질서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심하대요. 그래서 순수 문학은 뭐야 그러면? 어머나 그게 더 웃겨. 순문학. 그래요. 순문학.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던 범죄 소설이 그렇죠. 장르가 아니라 고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요. 네. 오이디푸스 눈 멀고 살해 그건 뭐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장르야 다? 스릴러? 스릴러 막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김영하 작가를 장르 뭐 소설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진짜로.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니까. 네, 웃긴 얘기예요. 뭐 형사 나오면 다 뭐 그런가? 네. 또 들고. 살인하면 다 선남 선녀와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제가 또 읽어보셔도 재미있을 것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 멋지십니다. 네, 이마담님은요? 네. 저는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읽은 사람이라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나가사와의 말은 그런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자아 안에 공유할 공유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라는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곳에서 실장님이 계신데 실장님께서 아침에 여기 가지가지 살롱 부킹클럽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읽었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진짜 많은 책을 읽고 많이 공감하고 서로의 다른 점도 알아보고 그래서 책을 같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좋고 어떤 면이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뭘 보다가 가족 간의 대화하는 법이라는 거가 나왔는데 거기서 같은 책을 읽기라는 게 항목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같은 책을 읽는 걸 습관화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야기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저희 집은 요즘에 동화책을 같이 하나 읽고 있는데 저만 열심히 읽고 있다는 또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누군가도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랑 소학을 같이 읽었었거든요. 그때 한참 너무 모르니까 애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도 어떤 구절들 생각나는 거 몇 개 가지고 옛날 얘기도 하고 딱 한 번 같이 해본 작업인데 되게 그래요. 말 떨어졌을 때, 말미천 떨어졌을 때 그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진짜 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더욱 들었습니다. 멋지십니다. 평점도 얘기할까요? 네,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5점. 일관적이야, 저 여자.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플로베르의 말이 다시 한번 되게 읽혔어요. 스타일에 대한 문제. 우리 윤마담님 엄청 스타일에 집착하시죠. 가끔은 그게 미쳤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저게 정답이다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기타 커버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였지만 저한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초코 봉지를 뒤졌어? 제가 어제 저의 팟캐스트를 또 올리셨잖아요. 듣고서 또 혼자 빵 터졌어요. 그걸 뒤졌다는 장면에서 보셨어야 했어요. 정말 그 표정도 보셨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근데 여튼 플로베르가 마담 보발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어떻게 보면 험악한 또는 오명이 많은 누명이 많은 책을 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무엇을 그리느냐보다는 어떻게 그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그냥 제 삶으로 끌어들여 보면 살아간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현재를 살고 싶고 현재를 즐겁게 살고 싶고 또 재밌게 유쾌하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러고 싶으니까 뭔가 목적, 결과 이런 거보다는 그 스타일 하나하나 재미라고 하는 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더 고민하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나에게 일깨워줬다는 의미에서 4점 줍니다. 네. 뭔 말일까요?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기회가 되시면 김영하 작가를 만든 김영하 작가의 속살이라고 말하는 이 많은 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작가의 속살을 어루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니까 에로틱하네요. 마담 보바리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책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남겨주실래요? 네. 지금 이 순간을 즐깁시다. 네. 그 까르페 디엠인가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데요. 네. 저도 요즘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한 그런 행동 중에 하나로 영화를 하루에 한 편씩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노력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 어제 스탠바이 로렌인가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자폐 아이의 그런 성장기 뭐 이런 내용인데 엄청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영화를 보게 됐냐면 책을 통해서 이 순간을 같이 나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화를 또 보게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뭔가 하나 이렇게 문학 작품에 빠져들게 되면 계속 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아직 가을이 남았으니까 책을 조금 더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쑥쑥 자라고 있는 우리 이마담이 새삼 다 늙어서 자라고. 네. 제가 유난히 이 책은 띠지에 집착합니다. 책에 보면 책이 우주에서 방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네. 우연찮게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책과 책을 타고 넘나드는 그런 즐거운 경험들을 하시는 가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하의 마지막 산문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때